장마철 출몰 주의, 도로 위 지뢰.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이왕은 밟지 마시고 네.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는데 말이야. 자, 그런데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는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재해 뭐뭐.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 입고 있는 외투로 불의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네.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그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생각해요.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개. 알쓸미노, 우리 생활 초밀착 자연재해.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 물질로 발표한 근원.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팍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이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야,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즈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네. 숙명의 힘으로 해요.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예.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든 물탱크 아빠. 자,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나라 케냐는요.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 마실 물을 깃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려 20km를 걸어 다닐 뿐 아니라요. 지난 2월에는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단비가 되어준 이가 나타났다는데요. 일명 더 워터맨이라 불리는 패트릭 킬론조 무알루 씨가 나타난 겁니다. 아주 복장을 적합한 걸 입으셨네요. 슈퍼맨이죠. 네. 현실 히어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매일같이 왕복 120km 거리를 달려 2만 리터가 넘는 물을 길어와서요. 차복 국립공원에 바싹 마른 웅덩이에 물을 부어주는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처음 패트릭 씨가 물을 나를 때는 야생 동물들도 무척이나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년 넘게 이어진 물 배달에 야생 동물들도 완전히 경계를 풀어서요. 물탱크 아빠의 트럭 소리가 들리면 코끼리, 얼룩말, 영양까지 한 다음에 뛰어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단하다. 자,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요. 물탱크 아빠의 노력이 한 동물 잡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금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현재 무려 30만 달러, 한국 돈을 약 3억 4천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전 트럭이 올 때 동물들이 정말 떼지어서 달려오는 광경을 상상해봤어요. 조건만 사죠. 아, 파블로프 싫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던 데서부터 애들이 뛰어가지고. 얼마나 목마르면. 그러니까. 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7입니다. 대난 로봇, 특명 인간을 구하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 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어.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생각.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건요.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 CCC를 뿌리고 19입니다. 곡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빨.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유비무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저는 국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수요?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나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